안녕하세요. 국립과천과학관에서 과학책 수다를 떨고 있는 자팍다식 고3입니다. 그에 묻어가는 김사서입니다. 국립과천과학관 과학책 수다 벌써 8번째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800번대 문학도서를 소개하겠는데요.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 800번대 도서라면 어떤 도서인지 잘 아시죠? 고3님도 잘 아시죠? 그렇죠. 우리 저번에 마션 했었잖아요. 마션 할 때 딱 800번대라고 해주셨잖아요. 소설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800번대는 문학 장르이고 소설도 문학이니까 당연히 800번대 청구기호를 달고 있고요. 오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영미소설을 소개할 건데 이 영미소설은 840번대 청구기호를 달고 있다는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게 나라별로 이제 청구기호가 다른 거네요. 네, 맞습니다. 역시 고3님이시네요. 오늘은 SF 소설이면서 영미소설인 프랑켄슈타인으로 과학책 수다를 떨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책도 선정한 이유가 다 있죠. 네, 이 소설은 지킬 박사와 하이드, 걸리버 여행기 등과 함께 최초의 SF 소설로 손꼽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프랑켄슈타인은 우리 고3님과 저희가 수다를 떨 내용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으로 선정을 했답니다. 고3님, 네. 오늘은 소설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간단하게 줄거리 요약부터 하고 과학책 수다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예, 좋은 생각인 것 같고요. 구독자분들 중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특히 소설 같은 건 줄거리를 좀 소개를 먼저 좀 해주고 그에 대한 얘기를 좀 풀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소설은 이제 처음에 북극을 탐험하는 선주가 누이한테 편지 형식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는 액자 형식의 SF 소설이거든요. 빅토르라는 인물한테서 들은 내용을 이제 자기 누이한테 알려주는 거죠. 이것도 이제 시대상이 반영된 건데 아까 북극 탐험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 1800년대에는 이제 극지 탐험이 되게 활발할 때거든요. 이 책이 발간된 이때쯤에는 이제 1819년에 남극 대륙도 발견을 했대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것도 물어봐야 되는데 북극점 누가 제일 먼저 발견했어요? 아문젠? 남극점은? 피어리. 안타깝습니다. 틀렸나요? 이게 맞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바뀌었어요. 이거 거꾸로 알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너무 헷갈려요. 북극, 남극. 그렇죠. 맞춘 거나 진배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어릴 때 요 이름을 외우긴 외웠잖아요. 그죠? 잘 외우는 이름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꾸로 알고 계신 분들 많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피어리가 조금 더 앞시대 분이고요. 아문제는 이제 거의 20세기에 이제 탐험하신 분인데 이제 요 남극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뒤에 발견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발견한 사람과 앞에 발견한 사람, 누가 먼저 사람이냐라는 것만 구분하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어가서요. 그 편지 초반에 가태학생이 된 빅토르가 16세기 연금술사들의 황당무계한 이론서들을 읽고 거기에 푹 빠져서 불멸의 묘학에 매달리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인간의 육체에서 질병을 추방하고 죽음으로부터 해방시키려고 그리고 그 발견에 따라오는 영예는 어떤 것도 자기가 상상할 수 없을 것이라고 그 생각에 가득 차 있었어요. 그 문장이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문장은 멋있는데 상상도 할 수 없는 영예. 이게 되게 고풍스럽고 멋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나중에 번개 맞아가지고 참나무가 이제 쭈그러든 걸 딱 보고 이 전기다. 전기 힘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학에서 아까 처음에 연금술 하다가 자연과학 분야 이제 화학에 이제 되게 몰두를 해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이 프랑켄슈타인 박사인 줄 알잖아요. 사실은 박사 아니고 대학생이에요. 프랑켄슈타인 학사인 거죠. 졸업을 했다면 학사입니다. 그죠? 근데 하여튼 대체 이제 어디서 생명이 발생하냐 이걸 막 연구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리학 연구에 결국 도달하게 되고 결국 이제 시체 가지고 연구를 하기 시작한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너무 무서워요. 그래가지고 무생물에다가 어떻게 생명을 불어넣느냐 그러다가 결국 인간 창조까지 이르게 된 거죠. 그 기간이 2년 동안 그렇게 연구를 했다고 하는데 2년 동안 연구 끝에 괴물이라는 창조물을 완성하게 되는데
막상 만들고 나니까 그 외모에서 풍기는 숨막히는 공포, 그 혐오감, 그거를 보니까 뭐 재앙의 느낌을 느끼면서 그래서 그 괴물로부터 도망을 치게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저는 여기까지가 처음에 너무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이게 여기서 끝나도 되게 무서웠을 건데 막 실험하고 막 만드는 과정들 막 너무 무섭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여기 동생이 있잖아요. 윌리엄이죠. 동생이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괴물이 죽여놓고는 자기 하인한테 뒤집어 씌운 거죠. 그 소식을 듣고 이제 괴물을 딱 찾아 나서는 거죠. 그 괴물을 찾아 나서는 과정에서 스위스의 웅장한 산맥과 계곡, 뭐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자연을 배경으로 묘사를 하는데 그 부분에서 저는 책에 푹 빠져들게 되더라고요. 김 사장님 이 부분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제가 스위스를 직접 못 가봤거든요. 그래서 책으로 대리만족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이 되게 멋있습니다. 묘사가 그죠? 네. 근데 괴물은 괴물대로 자신의 정체성과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빅토르하고 협상을 하게 되잖아요. 그 협상이 다른 이성을 만들어 달라는 거였어요. 근데 빅토르는 다시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아서 그 요구를 거절을 하게 되죠. 그랬더니 이 괴물이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사랑하는 친구, 그리고 아버지, 그리고 결혼식 날 신부까지 좀 무참하게 좀 살해하는 그런 비극을 맞게 되는 그런 이야기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비극적으로 끝이 나게 되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요약한 줄거리인데요. 줄거리 여기 하면서 꼭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을까요? 아까 고3님께서 액자 소설을 말씀을 하셨어요. 네, 액자 소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사실 처음에 액자 형식으로 이 얘기가 시작되잖아요. 액자 소설이란 게 이제 이야기 속에 또 다른 이야기가 있는 경우를 말을 하는데요. 이 소설이 바로 그런 경우죠. 이제 아까 도입부에서 주인공 빅토르를 만나서 선장이 얘기를 풀어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거를 누이한테 전하고 있어요. 요게 옛날에 우리 사실 액자 소설 국어 시간에 배웠잖아요. 배웠죠. 이거 액자 소설 뭐 기억나세요? 그냥 외운 거죠. 액자 소설, 구운몽. 그렇죠. 네. 이 구운몽, 무녀도 이런 게 다 유명한데요. 꿈 얘기하면 대부분 액자 소설이 많습니다. 왜냐? 꿈이 메인인데 겉에 현실 얘기가 있는 거죠. 현실에 누가 있는데 꿈을 딱 꿨어. 그러니까 구운몽도 그 얘기잖아요. 성진이라는 스님이 있는데 뭐 막 수련을 하고 있다가 꿈을 딱 꿨어. 근데 꿈 얘기가 대화 소설이 쫙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대부분 액자 소설을 그렇게 쓰는 이유가 있어요. 겉 얘기가 없어도 속의 얘기가 메인인 거거든요. 주제를 전달하는데 무리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사실은 소설이다 보니까 들었을 때 이거 지어낸 얘기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처음에 이제 앞에 전제를 싹 이렇게 깔아주는 거죠. 우리 동네에 이런 그림이 있는데, 우리 집에 이런 그림이 있는데 전해져오는 얘기가 있어. 들어봐. 이렇게 시작한다든지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스님이 있는데 무슨 절에서 막 열심히 수련을 하고 있어. 근데 갑자기 어느 날 꿈을 꿨거든. 근데 꿈 얘기다. 들어봐. 이렇게 하니까 그럴싸해지는 거예요. 얘기가. 소설의 개연성을 추가해 주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허무맹랑한 얘기가 아니라 뭔가 있을 법한 개연성을 주는 거죠. 그러면 그 액자 속에 그림이나 사진이 있는 것처럼 바깥 이야기하고 속 이야기가 공존하는 형태를 액자 소설이라고 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정확하십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럼 이 소설의 저자를 소개해 주시겠어요? 굉장히 유명한 여성 작가라고 하더라고요. 예, 사실은 이 소설 잘 모르시는 분들은 보통 남자가 썼을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네, 무서운 이야기니까. 맞습니다. 네. 이제 메리 셀리라고 잉글랜드 출신이고 여성이세요. 아버지가 이제 최초의 무정부주의자였거든요. 윌리엄 고드윈이라고요. 그분이시고 어머니는 최초의 페미니스트로 꼽히는 분이에요. 메리 울스턴크래프트라고. 두 분 다 이제 저술가신 거죠. 그러고 이제 남편이 시인이 있습니다. 낭만파 시인. 퍼시 비시 셀리라고 하는데 보통 퍼시 셀리 뭐 이렇게 부릅니다. 그 영문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낭만파 시인인데 우리 이름 많이 들었잖아요. 셀리, 키츠, 바이런 이런 사람들 이름은 많이 들었죠. 그렇죠. 이름만 들었죠. 그렇죠. 이름만 들었는데 되게 아는 유명한 사람들이다. 네. 근데 이제 영문학가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남편이에요.
오, 주변 사람들이 다 막 문학가, 저술가예요. 근데 출생한 다음 날 어머니가 돌아가시긴 했어요. 그렇다가 보니까 좀 이렇게 어린 시절은 뭐 좀 불우했대요, 약간. 그래서 정규 교육은 못 받았는데 아버지가 문인이잖아요. 그러시다 보니까 주변에 문인들이 많고 이래서 좀 문학 소녀로 성장하시게 됐는데 이제 문제의 남자가 나타난 거죠. 15살 때 아까 얘기한 15살이면 애긴데. 하여튼 15살에 네. 20살이 된 아까 셀리를 만난 거예요. 근데 20살 된 셀리가 문제는 유부남이었다는 겁니다. 유부남이었다고요? 그렇죠. 아, 그러면 좀 도피 행각이라도 벌였던 건가요? 정확하십니다. 이게 유부남을 만났으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막 문제가 났겠죠? 그쵸. 그래서 둘이 도피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요. 쭉 이렇게 해서 돕니다. 그것도 유명해요. 그렇죠. 사실 요 얘기가 중요한데요. 네. 나중에 할 거고요. 근데 어쨌든 나중에 결혼을 결국 합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오래 유지되지는 못하는데요. 남편인 셀리가 이제 이탈리아에서 요트를 타다가 익사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자녀도 뭐 이제 4명이 있었는데 3명 일찍 죽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처음에는 작가인 거를 숨겼다가 나중에 이제 새로 개정판 내면서 본인이 작가인 걸 밝히게 되고요. 나중에도 다양한 작품 발표를 했었는데 이거 정도로 반향을 일으키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 나중에 1851년에 결국 뇌종양으로 사망하시게 되죠. 좀 걸리는 부분이 있어갖고 제가 아직까지는 메리 셸리를 좋아하지는 못할 것 같기는 하는데 메리 셸리의 인생도 보면 되게 순탄하지는 않았던 것 같네요. 그런데 메리 셸리가 프랑켄슈타인을 뭐 쓴 계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아까 살짝 얘기를 했는데 아까 그 도피 여행 얘기했었잖아요. 그게 중요하고요. 아버지 어머니가 다 저술가셨다고 했잖아요. 그렇다가 보니까 고용양도 당연히 받았을 거고요. 근데 아까 도피 여행을 갔을 때 1816년입니다. 이 부분이 좀 중요한데요. 스위스 제네바에서 도피 여행 가다가 딱 누구를 만난 거예요. 이제 바이런, 다른 낭만파 시인이죠. 바이런 경을 만나가지고 그 바이런 주치의가 있어요. 존 폴리돌이라고. 그 사람하고 이제 그때가 되게 우기였대요. 비가 계속 오는데 그 밤에 자꾸 비가 오니까 우리 이렇게 사람들 모이면 뭐 해야 될 것 같잖아요. 놀 게 없어. 시골이야. 그럼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모여서. 분위기가 보면 뭐 비도 오고 날씨도 우중충하고 그렇죠. 그러면 뭐 무서운 이야기는 한번 해볼까? 이랬던 건가요? 맞습니다. 아, 역시 느낌 있네요. 이게 딱 아시네. 이게 비가 막 오고 이러니까 우리도 어릴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돌아가면서 무서운 얘기 한번 해봐 했는데 이분들 레벨이 있다 보니까 무서운 얘기를 지어내기 시작한 거죠. 괴담을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요때 이제 다른 사람한테 물론 영감을 좀 받으셨대요. 거기 막 자기 남편이나 될 사람 남편이나 바이런한테 좀 영감을 받았다고 하는데 시체를 모아가지고 생명을 창조하는 이야기. 바로 이 프랑켄슈타인을 딱 그때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요 부분이 되게 저는 너무 좋아서 네. 요 부분 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본성에 알 수 없는 두려움을 일깨워 소름 돋게 만드는 이야기. 잃는 이가 겁에 질려 주위를 두려분거리고 피가 얼어붙고 심장 박동이 빨라지는 그런 이야기를 쓰고 싶었다. 따로 이게 메리 셸리가 직접 딱 한 얘기예요. 직접 그런 소설을 쓰고 싶었다는 거죠. 그렇죠. 아 근데 제가 어린 시절에 어릴 때 요 책을 보았는데 진짜 딱 요대로입니다. 소름 막 돋고요. 이불 딱 뒤집어 쓰고 무서우면 이불 뒤집어 쓰잖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뒤에 누구 오나 그러고 이불 밖으로 나가면 큰일 날 것 같고 막 막 심장 뛰고 막 하여튼 성공한 것 같네요. 맞습니다. 이 작가 메리 셸리 성공한 거고요. 제가 딱 그거예요. 그래서 요 문장을 읽는 순간 요거 나다. 내가 성공하신 거 맞고요. 그리고 이제 요때 1816년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때가 인도네시아의 탐보로 하산이라고 그게 엄청나게 크게 분화를 한 거예요. 대형. 그래서 막 전 세계가 여름에 없는 해라고 그래가지고 막 기상이변 오고 막 이제 그런 상황에서 되게 암울한 분위기였던 거죠. 그런 게 또 반영이 됐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뭐 작가로서의 DNA도 있었고 뭐 시대적 암울한 분위기 있었고 그렇죠. 주변 사람들의 뭐 영향 그리고 또 하나가 과학 발전이 이 소설을 쓰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또 우리가 과학책이잖아요. SF 소설이라고 하는 이게
1831년에 또 자기 이름으로 이제 개정판을 냈다고 하잖아요. 거기 서문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남편인 셀리하고 바이런이 그 시대의 과학 발전에 대해서 많은 토론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생명 원리가 도대체 뭐냐라고 해서 실험을 많이 하던 때거든요. 그러니까 뭐 에라스무스 다윈 얘기가 나오고요. 그 찰스 다윈의 할아버지입니다. 창조론. 네, 그 주장한 분이시고, 그리고 또 되게 요게 중요한데요. 전기를 불어넣으면 생명이 생길지도 모른다라고 실험을 하는 게 있거든요. 갈바니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그들이 막 대화를 많이 나눴대요. 그게 소설의 발단이 되었다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과학 사조 풍조들이 이런 위대한 소설을 낳을 수 있게 한 거죠. 네, 조금 전에 뭐 비가 오고 우중충한 그날 무서운 이야기 지어내기 할 때 같이 있었던 사람 중에서 폴리돌이라는 사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 사람 좀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흡혈귀의 이야기를 쓴 뱀파이어 작가 아니에요? 오, 맞습니다. 이 사실 폴리돌이 뭐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데 제가 얘기했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다 이유가 있으셨군요. 맞습니다. 이게 폴리돌이가 그 소설 쓴 사람 맞고요. 바이런 따라서 이제 바이런도 사실 이게 문제 좀 있어 스캔들 때문에 영국에서 나와가지고 유럽으로 이렇게 좀 떠나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때 이제 자기 주치인 이제 존 폴리돌이한테 같이 가자 이렇게 해서 같이 여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고 이제 딱 여기 이제 스위스 제네바에서 딱 만난 거죠. 셀리 일행이랑. 그러면서 무서운 얘기를 하는데 바이런도 얘기를 하나 했대요. 조각이라고 프레그먼트라고 그러는데 짧은 미완성 글을 만드는데 그 내용이 약간 지금 얘기한 뱀파이어를 딱 연상시키는 내용이었었대요. 이 바이런 얘기 조금 해도 되죠? 근데 왜 갑자기 바이런 이야기를 하시려고? 이 바이런이 되게 재밌는 사람인데 요때 아니면 할 얘기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바이런이 사실은 너무 잘생겼대요. 그래요? 그렇죠. 너무 잘생겼는데 시인인데다가 정치인이었거든요. 이게 나중에 이분 뭐 그리스 독립전쟁에 참가하셨다가 말라리아로 죽는데 그래서 그리스에서는 거의 막 영웅이에요. 막 조각상이 막 있고 신전에 조각상이 있다면 그런 수준인데 하여튼 당시에 바이런이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막 여성들이 창을 열고 막 다 내다봤대요. 잘생겨서? 그렇겠죠. 잘생기고 너무 유명하니까 이제 제가 보니까 거의 아이돌 느낌이에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지금으로 치면 누구와 비슷한가요? 제가 생각할 때는 박보검의 얼굴에 유재석의 말빨 정도. 좋습니다. 그 정도 되니까 네. 사람들이 이렇게 확 다 보는 거예요. 박보검 얼굴 상상을 하면서 계속 고사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물론 이제 사진을 이렇게 찾아보실 수도 있고 이게 나올 것 같은데 네. 취향차가 있습니다. 200년도 더 전의 분이니까요. 감안하면서 그렇죠. 들어보겠습니다. 200년 네. 전 분이니까 그렇다 생각하세요. 제가 볼 때는 조금 잘생기신 것 같고요. 하여튼 이제 바이런이 스캔들 때문에 영국으로 이렇게 막 나왔잖아요. 근데 그 여행 중에도 또 똑같이 이제 많은 여성분들이랑 스캔들을 일으키고 있대요. 근데 뭐 어느 정도였냐면 바이런이 너무 유명인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이런 보려고 사람들이 막 모여오는 거예요. 아까 어느 정도냐고 얘기했잖아요. 그 주변에 호텔이 너무 장사가 잘 돼. 바이런 때문에. 그 사람 보려고 모이니까. 그래서 다른 사는 그 호텔은 말할 것도 없고요. 바이런 한번 만나보려고 사성거리는 사람들이 있고 근처 호텔에는 망원경 빌려줬대요. 바이런 이렇게 보라고. 지역 경제에 일조를 했네요. 그렇죠. 그 정도의 유명인사인 거예요, 이분이. 하여튼, 아니, 너무 많이 간다. 하여튼, 폴리도리가 그 아까 바이런의 아이디어를 들었자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바이런, 그 얘기를 딱 듣고 이제 바이런에 대해서 경멸을 좀 담은 거죠. 안 좋아하는 마음을 좀 담아서 이 뱀파이어라는 단편 소설을 썼다고 합니다. 근데 뭐 같이 여행까지 갔는데 왜 바이런을 경멸을 한 거죠? 사실은